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1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아지레병원 중형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건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위암은 어쨌든 엄청 흔한 암이고 현재 치료 성적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정도로 엄청 좋아지고 있는 암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위암이 진단되신 분들을 가능하면 수술이나 뭐 내시경 절제술, 위점막 절제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내시경 수술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시경 수술이나 아니면 위 수술, 위 절제술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하고 나서 뭐 추가로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부작용 같은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위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위암이 딱 진단이 돼서 외부에서 내시경 같은 거 해서 진단이 되면 이제 뭐 CT라든가 이런 거 찍어보고 수술할 만하다,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보통 수술 권하는데, 사실 수술을 안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제일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위암 환자는 다 수술하셔야 되는지. 네. 네. 그러니까 암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병기 설정을 하고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돼 있고요. 자기 자리가 아니라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다 사기예요. 어떤 암이든지. 이제 1기, 2기, 3기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수술이에요. 암은 이런 고형 종양, 뭐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근데 이제 드러내는 방법이 얇게 조금만 드러내도 되고 크게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수술자가 결정을 하는 거고, 위암의 경우 아주 그렇게 점막 내에만 있고 작고 제한된 상황이 있어요. 환자가 너무 나이가 많다던가 동반 질환이 많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게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아까 말한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떻게 하죠? 최소 침습적인 치료,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시경적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 늘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여전히 위절제술이죠. 그래서 1기, 2기, 3기의 대부분을 복강경으로 하든 오픈을 하든 여하간 위를 절제하고 구조물을 이어주는 그 수술적 원칙이 여전히 주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답이랑 달라서 어쨌든 간에 수술할 수 있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위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 절제할 수 있으면 잘라낸다라는 게 치료 원칙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위를 잘라내면 상당한 합병증, 위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니까 합병증이 좀 우려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위 기능을 보호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모든 환자들의, 어쨌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내시경 수술이라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옛날에는 사실 확립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거의 확립됐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그 수술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그러니까 적응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알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의사는, 위 점막이, 우리가 보통 왜 내시경 점막 수술을 하느냐 그러면 위 점막이 5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층만 침범해 있을 때는 위 점막을 두 번째 층까지 들어 올려 가지고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게 위 점막 수술이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 내시경으로 잘라낼 때 넓이가 너무 넓지 않거나, 뭐 사이즈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넓지 않거나, 그 다음에 깊이가 첫 번째 점막층에 국한돼 있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층에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 보통 잘라낼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포 타입이 아주 분화도가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쁘지 않은 경우,
보통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쨌든 제한된 적응증이 있고 아주 초기인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 수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이 위내시경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에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위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생긴 모양 자체가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파인 형태로 궤양성으로 생기거나 이러면은 점막 절제술 하기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아주 점막에만 국한된 정도의 아주 초기 발견을 만약에 내시경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발견을 했다 이러면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점막 수술하면서 완치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진단될 수도 그렇죠. 있다.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이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조기 진단이 많아졌고 일기암, 1, 2, 3, 4기 중에서 일기암이 많아졌고 일기암의 일부를 지금 이런 비침습적인 시술로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전체 이제 위암을 그러니까 다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게- 오인될까봐 네. 너무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오인될까봐. 아니 저는 뭐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배울 때는 위내시경 수술의 근거가 사실은 좀 적어서 많이 옛날에는 공부하지 그렇죠. 못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세분화해서 적응증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증명됐기 때문에 5년 생존율 95%뭐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것들을 더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이고 내시경 수술로 완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대부분의 위암은 위 절제술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완치 목적의 수술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거니까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진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 좀 발전해서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 사실은 되게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아졌죠. 네. 그래서 복강경 수술도 예전에 이렇게 열어 가지고 수술하는 거 하고 지금 복강경하고 했을 때 지금은 복강경 수술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랑 개복 수술의 그렇죠, 개복 수술. 그 기준이 뭐 대충 있나요? 요새는 거의 없지 않나요?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1, 2, 3, 4기로 나누지만 1기의 일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시경 점막 하나 점막에 국한된 그런 암종을 우리가 조기 위암이라고 하고 우리나 일본만 쓰는 용어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용어 잘 모릅니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이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전이성 위암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위암은 아까 얘기했던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그렇죠. 암을 조기 위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가 넘어갔을 때 진행성 위암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에 장기가 가 있을 때 전이성 위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조기 위암 중에 일부 아까 점막 하층의 3분의 1만 들어가야 되니까 일부가 내시경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기 위암을 다 내시경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강경 수술의 원래 이 적응증은 조기 위암이 맞는데 현재 진행성 위암도 일부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임상 시험 중인 거 아니에요? 아니 임상도 결과가 하고 나왔어요. 있는데 임상 시험도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조기 시도를 하죠. 무지 많이 해요. 일단 결과 나올 결과가 때까지 아직 안 기다려 나왔어요. 봅시다. 네. 진행성 그래서- 위암에서의 복강경은 네, 그 진행성 위암에 대해서 어떤 의사분들은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은 내가 경험상 개인적으로 사실은 국내 의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암 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복강경으로 해도 결과가 차이가 없고 이 정도는 개복 수술을 해서 임파선 절제를 충분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분들의 성향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아마 명확해지면 아마 점점 더 복강경 쪽으로 가는 추세 이거는 뭐 확실히 맞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트렌드는 그게 맞아요.
오케이. 내시경 절제술 또는 복강경으로 위절제술, 개복수술로 위절제술, 그냥 단순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치료의 방식이 되는 거네요. 병기에 따라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수술 후에 추가적인 치료 보통은 항암 치료가 될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뭐 이러는 건지를 조금 구분해 주실래요? 원래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걸 보조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 위암에서는 1기 이외에 2기나 3기를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보조 항암 치료는 이제 먹는 항암제하고 주사로 맞는 항암제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먹는 항암제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 보조적 항암 치료의 목적이 우리가 예전에 초반에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영상에 보이지 않는 미세하게 이렇게 잔존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그걸 없애고 결국은 재발을 줄이자라는 게 치료 목적인데 그렇죠. 재발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항암 치료로 보조요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암에서는 2기 이상에서만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암에서는 1기 중에 일부도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암마다 또 다르잖아요. 근데 위암은 지금 최근에 1기에서도 1기 A하고 B로 나눠지는데 B가 좀 재발률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병기가 이론적인 병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병기상으로는 이 임파선 전이가 동반돼 있어도 조기 위암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1기 뭐, B로 될 수 있고 예, 1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럴 경우에는 항암 치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죠? 네. 오케이. 이 일부에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방사선 치료하는지 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하는지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림프절 양성이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외과 선생님이 워낙 수술 잘하셔서 국소 재발이 좀 적은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한데 최근에 임상 연구가 또 진행 중이잖아요. 그 림프절 전이가 양성일 경우에 방사선 치료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사실은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죠.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가 재발률을 줄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연구 중이에요. 네, 연구 중.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또 워낙 한 가지 수술을 잘하셔서. 또 한 그게 가지 우리나라라고만 설명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위암의 패턴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주로는 위상부 쪽에 그러니까 식도와 가까운 쪽에 위암이 상대적으로 많고 우리나라는 하부 쪽에 위암이 많고 그러면서 주위에 임파선 절제를 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위하부에 있을 때는 많으니까. 절제 범위가 또 충분하고 근데 위쪽에 국한돼 있으면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방사선의 롤이 역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럼요. 좀 불분명한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질환의 패턴이나 그다음에 치료 성적을 고려하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없이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의 롤을 아마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연구 나오는 거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많은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꼭 해야 되는가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일반 의사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1기냐, 2기냐, 3기냐, 주위에 임파선 전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약제를 뭐 선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조금 고려해야 된다거나 이러는 거를 논의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요법의 항암제 치료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이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대충 맞는 것 같죠. 서로가 의견이 다르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위암 수술하면 가능하면은 위암은 내시경 수술하시는 분들 빼고는 위절제술을 하는 거고, 절제술에서 어느 정도 병기가 나오면 수술의 그 병기에 따라서 보조 항암 치료를 보통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위 수술은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 불편해하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초기 합병증하고 우리가 후기 합병증으로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일단 나누는데, 이제 초기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장을 잘라서 연결해 놓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잘랐기 때문에 일단 출혈 그쪽에 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망가져서 피가 난다든지, 염증 때문에 이제 연결해 놓은 장에서 이제 새는 누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결해 놓은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흉터나 생기면 대부분 다시 거기 좁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이제 협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협착이라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구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사물이 폐로 넘어가서 폐합병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후기 합병증이 또 이제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위가 하는 역할은 원래 음식물을 저장해 놨다가 걔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잘게 부숴가지고 저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먹으면 바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부서지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고혈당이 오기도 하고 식은땀 나기도 하고 배가 불편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덤핑 증후군이 생기는 게 환자들이 또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뭐 설사 생기는 분도 있고, 수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거꾸로 역류가 안 되게 하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수술하면 이게 또 제거가 되니까 역류 증상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식도염도 그것 때문에 생기고,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이 불편해질 증상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술 후에 수술 상처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급성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뭐 폐렴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서 생기는 색전증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수술의 부작용들이 좀 추가로 당연히 모든 수술에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급성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가 뭐 터지거나 뭐 이 출혈이 생기거나 거기 수술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좁아지거나 뭐 협착 같은 게 온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기능적인 이상으로 생기는 다양한 후기 합병증이 있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살 빼려는 수술 중에 비만 수술 중에 사실은 위를 거의 자르는 거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수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리아트릭 서저리라는 방식 자체가 위를 아주 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고 나면 몸무게가 막 10kg, 20kg씩 빠진다는데 위가 없어졌으니까 사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저는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일부에서 기능 이상으로 덤핑, 뭐 설사, 뭐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생기는데, 이분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이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체중이 많이 빠지고 못 먹게 되고 소식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부작용은 네.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위를 부분 절제를 했느냐, 옛날엔 아절제술, 아전절제술, 그러니까 부분 절제를 했느냐, 전절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부분 절제는 사실 요즘엔 임상적으로 그렇게 잘 못 느끼겠거든요.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하지만 전절제의 경우는 피부로 느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절제냐 그 부분 두 절제 가지는 주로 왜 그렇게 수술법이 다르죠? 이제 병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제일 흔하죠. 예. 이제 우리가 식도에서 넘어가는 이제 위에 상부에서 병이 생기면 이제 위를 남길 수 없고 위를 다 잘라야 되는 전절제를 택하게 되고, 이제 위에서 상부가 지나가서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쪽에 생기면은 이제 위에 일부 상부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정도보다 병기보다는 병의 위치가 위치. 훨씬 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절제를 하면 기능적으로 더 위의 기능이 더 없어지니까
위와 관련된 이런 후기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위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분 절제술을 하면 상대적으로 좋다 이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빈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사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빈혈에 대한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과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 혈결합성 빈혈이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에 대한 그런 게 결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나중에 그러니까 초반에 안 생기는데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보통 5년 이상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꽤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 때도 있어요. 이게 위 수술하셨던 분은 가끔씩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해서 혹시 빈혈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챙기시는 게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하고 5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기능적인 부분이나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제 혈액 검사,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빈혈에 대해서 조금 덜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암 완치됐다더라 이 얘기 듣고 나면 본인도 조금 환자분이 덜 병원을 챙기게, 안 가시죠. 네, 덜 챙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좀 챙겼으면 네. 좋겠다. 정기 검진이 제일 중요하죠. 네, 건강 검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항암 치료가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 정도에 따라서 항암제 보조요법 항암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르게 하나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항암을 하실 분과 안 하실 분으로 일단 나눠질 텐데 일단 항암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그 환자분의 신체 활동 능력이 충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나이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중요한데 답이 요새는 없죠. 너무 다 건강하셔서 활동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활동 능력. 병기가 뭐 2기냐 3기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 보조요법 약제를 정하는데 주로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요법을 선택을 보통은 하는데 생각보다 수술 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회복을 못하고 계속 못 드시고 계시고 이러면은 그 정도 강도의 치료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약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일제요법을 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수술 부작용에 따라서 어쨌든 그거는 이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환자분이 받을 만한 능력이나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달라지는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네요. 보조요법은 수술 후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1기 같은 경우는 조기 현재 기한. 조기 기간일 경우에는 사실 1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재발률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1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 능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효과보다는 더 단점 그리고 힘든 게 더 많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서 기대되는 이득보다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분들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고 보조 항암요법 하지 말고 그냥 수술 후에 그냥 검사만 하면서 지켜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선택하는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오늘은 어쨌든 병이 이제 진단이 되고 그래서 병기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신 분인지 아니면 내시경 절제술만 할 건지 이런 거 결정해서 그런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조 항암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을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하신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예전에는 사실 위암 수술하러 미국도 가신 분도 있고 설마. 그리고 예전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암 수술은 최근에 연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 위암 환자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위암 환자를 사실 비교를 했대요. 생존율이나 수술 재발률이나 이런 거 비교했더니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가 사실 여태까지 그렇죠. 많이 없었거든요. 그것만 비교할 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연구할 때 보면 1년에 뭐 위암 환자 100명 이상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미국에서는 그 연구 대상 의사들 중에 10% 미만인 맞아요. 연구가 대부분이고 우리는 90% 이상이 몇 케이스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흔한 암은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치료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 암은 생각하시면 우리나라가 최고죠. 네. 맞습니다. 또 뭐 더 자랑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전이성 위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